관리가 되지 않은 철문은 열쇠를 넣고 돌려도 열리지 않았다. 콘스탄틴이 발로 몇 번 잠금쇠를 차고 나서야 철문은 끔찍한 소리를 내며 출입을 허용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폐가 더웠다. 집의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전쟁의 혹독함은 평생 보고 지낸 이웃도 도적으로 변하게 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당에는 큰 구주물풀의 나무가 있다. 다녀왔습니다. 대신 대답하듯 창문을 거세게 훑는 바람이 울린다. 콘스탄틴은 더러운 군화를 지방까지 신고 가도 괜찮은지 잠시 고민했으나 곧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집안은 횡댕글에 비어 있었다. 부엌의 찬장이란 찬장은 모두 열려 있었고 나무 소파는 장작으로 썼는지 아예 들고 가버린 모양이었다. 남은 것은 깨진 유리나 찢어진 종이 따위의 잡동사니 뿐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애지중지했던 책장은 아예 남아있지 않았다. 추위가 극심했던 모양이지. 콘스탄틴은 중얼거렸다. 혹시나 어머니가 한마디 유언이라도 남기지 않으셨을까? 콘스탄틴은 끈기 있게 종이 조각을 모았다. 퍼즐을 맞추듯 위로 돌렸다. 아래로 돌렸다가 유언은 없었지만 콘스탄틴이 없던 시절을 짐작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영수증이나 외상주문 따위가 적힌 종이었다. 그는 군생활 내내 봉급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보냈지만 대기근을 버티기엔 너무나 적은 돈이었다. 어머니는 감자 하나를 옆집 소녀에게 빌렸고 장작개비 조금을 볼첸카에게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남편과 아들 없이 가난하게 살아온 여자를 매장해 준 것이 그들의 마지막 예우였다. 어머니의 묘지는 집 마당의 구주물풀의 나무 옆이었다. 나뭇가지를 엉성하게 엮은 십자가와 불룩 튀어나온 흙이 아니라면 묘지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나뭇가지 십자가에는 아버지의 군번줄이 걸려 있었다. 알루미늄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차마 저것에는 손대지 못한 걸까? 아무도 답하지 않을 의문이었다. 어릴 때 늘 그랬듯이 콘스탄틴은 나무에 기대 앉았다. 쏴 하며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이제 아무도 없는데 너만 여기에 있구나. 그의 부모가 그를 사랑했기에 나무는 콘스탄틴과 나이가 같았다. 그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무에는 41년치의 추억이 묻었다. 아버지는 어린 그를 위해 가장 단단한 줄기에 그네를 매달아 주었다. 어린 그와 친구들이 나무에 새긴 글자는 그들과 함께 자랐다. 아이들이 그네를 번갈아 타던 것도 잠시 그네에 관심을 보일 나이가 지나자 아버지는 그네줄을 풀었다. 그리고 그 줄기에 자신이 매달렸다. 이곳에 있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분이었기에 콘스탄틴은 구주물풀의 나무를 좋아했다. 이제는 어머니도 함께다. 콘스탄틴은 일어나 흙을 만져보았다. 언젠가 자신이 누울 자리를 찾기 위함이다. 영원히 함께. 바렌카, 아샤, 코스차라고 새겨진 기둥 쪽에는 큰 옹이 구멍이 있었다. 이곳에 다람쥐가 보관한 호두 따위를 셋이서 나누어 먹곤 했다. 아직도 이 안에는 다람쥐가 살까?
콘스탄틴은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더듬거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곧 그의 손에 종이 다발이 잡혔다. 낡은 노트와 메모 한 장이었다. 그는 좋지 않은 시력 탓에 왼쪽 눈을 찡그렸다. 메모의 내용은 짧았다. 아샤가 열병으로 죽었어. 나는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가기로 했어. 사랑하는 코스차, 이걸 내게 남겨야 할 것 같았어. 미안해. 마지막 단어는 썼다가 지웠는지 글씨가 희미했다.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콘스탄틴은 아샤가 바렌카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갔겠거니 생각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다. 부고를 전달받는 것과 전달받지 못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불행한가?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노트는 꽤 두꺼웠다. 그리고 오래된 것 같았다. 최소 30년 정도. 오랫동안 밖에 있기에는 날이 쌀쌀했다. 콘스탄틴은 노트를 품 안에 넣고 큰 길로 나갔다. 시골이라서 그런 걸까? 소비에트 연방의 규제가 여기까지는 닿지 못했다. 연방의 지시대로라면 철거되었어야 할 교회가 허름하게 남아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었다. 늙은 수도사는 인기척에도 고개 돌리지 않고 마당을 쓸었다. 귀가 어두운 것 같았다. 뚜벅 뚜벅. 예배당 나무바닥에 부딪히는 군화 소리가 차갑다. 어쨌든 이곳은 바람이 들지 않았고 의자가 있었다. 콘스탄틴은 예배당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아샤의 일기였다. 1894년 11월 4일. 오늘은 코스차랑 바렌카랑 놀았다. 코스차네 아빠가 맛있는 쿠키를 주셨다. 버터쿠키라고 했다. 하나씩 받았는데 코스차가 자기 걸 나한테 줬다. 나는 코스차가 제일로 줬다. 1895년 3월 12일. 하얀 꽃을 따다가 화관을 만들었다. 바렌카가 망가뜨려서 너무너무 슬펐는데 코스차가 꽃반지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코스차랑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어른들한테 말하니까 다들 웃어서 기분이 나빴다. 아샤는 우리 셋 중 가장 용감했다. 그녀는 모험이라며 숲속에 들어가기 일쑤였고 나무를 타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바렌카는 사람을 좋아했다. 어릴 적에는 표현이 서툴러 그저 개구쟁이로 보였겠지만 아샤와 자신이 만나게 된 것도 바렌카 덕분이었다. 셋은 서로를 좋아했다. 그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이들은 물풀의 나무 아래쪽에 칼로 저희의 이름을 새겼다. 위에는 키가 닿지 않았다. 바보 같은 짓을 같이 할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이다. 바르바라는 왜 자신에게 아샤의 일기를 남겼는가? 셋은 누구보다도 친했지만 자라면서 자연스레 멀어졌다. 적어도 바렌카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야만 한다. 콘스탄틴은 책장을 넘겼다. 1898년 4월 5일. 라이오스가 자꾸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놀렸다. 키만 멀대같이 커서는 뺨이라도 시원하게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라이오스가 나를 밀었다. 눈물이 났다. 코스차는 라이오스를 말리다가 괜히 몇 대 맞았다. 왜 맞서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하지만 라이오스가 아플 수도 있는걸 하고 답하는 게 너무 바보 같았다. 진짜 바보 같아서 나도 따라 웃었다. 1900년 1월 1일 코스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군인으로서 죽은 것이라면 모두가 추모했겠지만 나무에 목을 매니를 두고 다들 시시하는 분위기다.
코스차는 울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하다거나 강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오랫동안 군인으로 복무했으니 코스찬의 아버지께선, 정확히 말하자면 코스차와 어머니분이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테다. 간단한 서류 절차만 통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코스차는 서류를 내는 그 단순한 일을 하지 않았다.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선 아마 서류에 불편한 말이라도 있었나 싶지만 의아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너무도 슬퍼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라기에 그는 멀쩡해 보였고, 냉혹하다기엔 지나치게 감성적이었다. 코스차는 항상 이런 식이다.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군다. 1901년 5월 25일. 내가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콘스탄틴은 다 읽지 않은 일기장을 덮는다. 이 대목은 읽을 필요가 없다. 뇌리에 선명히 새겨져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코스차, 너는 평생 행복할 수 없어. 바람이 둘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다. 아나스타시아의 흰 드레스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의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그녀에게 물려준 예식용 드레스였다. 아나스타시아는 손에 든 분홍색 부케를 힘주어 움켜쥐었다. 제철을 맞아 한껏 피어난 라넌큘러스의 줄기가 뭉그러진다. 제 발음이 떨리는 것을 알면서도 힘주어 음절을 내뱉는다. 왜냐면 너는 겁쟁이거든. 아나스타시아는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빈을 똑바로 보려고 노력했다. 아마 오늘이 그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일 테니까. 그러나 눈꺼풀에 빛이 산란해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제야 콘스탄틴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샤라고 부르지 마. 망할 자식. 멍청이. 머저리. 배알도 없는 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할 말이 많았다.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서 도리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다가와 손수건으로 그녀의 눈가를 훔쳤다. 오늘은 최고로 아름다운 날이야, 아나스타시아. 코스차는 손수건을 군복 앞주머니에 넣는다. 새로 받은 군복이 아직 빳빳한지 옷의 끝부분에는 생채기가 나있다. 목이나 손목 같은 곳. 그는 나직이 말한다.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 아샤를 남겨두고 입대해버린 것을 후회하고, 아버지를 말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그의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 그러나 콘스탄틴은 자신이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을 안다. 매분 매초 선택을 강요하는 야만적인 생명에게서 그는 살아있기에 부적합했다. 도망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달려 선택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겁쟁이는 행복할 수 없는 법이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내려놓고 남의 손에 스위치를 쥐어준다. 그것은 이타적으로 보이나 도리어 극도로 이기적인 행동이어서 콘스탄틴은 눈을 감는다.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노을빛이 들어온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흐르고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목수 옌바가 물풀의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 콘스탄틴,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 고목 계속 둘 거야? 값은 잘 쳐줄 테니
베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소? 그는 나무를 바라본다. 그 아래 그늘진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본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집, 말라 죽은 나무. 자신은 어째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렇게 다 버리고 떠나놓고선. 옌바는 끈기 있게 콘스탄틴의 대답을 기다린다. 콘스탄틴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옌바는 짤랑이는 주머니를 코스차에게 건넨다. 쿵, 쿵. 나무를 베는 소리가 요란히 마당을 채운다. 코스차는 2층의 자기 방으로 올라와 옌바에게 받은 돈 주머니와 아샤의 일기장을 서랍 깊숙이 넣는다.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